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성남에 사는 30대 중반 워킹맘입니다. 저는 매일 이곳에 들려 사연들을 듣는 재미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는 게 낙인데요. 이제 곧 초등학생 되는 개구장의 아들과 둘이 사는 바람에 퇴근 후에는 정신없이 보내지만 마무리하는 늦은 시간은 늘 혼자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듣고 여러 가지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저 역시 나름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던 사람이라 다른 분들 사연에 유독 공감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저의 이야기도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사연을 보냈습니다. 저는 친정을 이용하고 무시하는 남편과 만만치 않은 시어머니를 겪고 학을 떼고 2년 전 이혼을 했거든요. 결혼은 둘만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을 다 봐야 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결혼하기 전에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 번의 이혼을 통해 저 말이 의미하는 바를 뼈저리게 느꼈어요. 결혼을 한 배우자는 물론 그 가족이 어떤 사람이냐가 결혼 이후의 삶을 좌우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전 남편과 결혼하지 않았다면 우리 엄마는 물론 동생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았을 텐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속 시원하게 저 무시하는 남편을 혼내준 걸로 잃어버린 저의 시간을 나름 위로받고 있어요. 동생은 저 이혼한 직후 바로 결혼을 했는데 이혼한 저를 보면서 참 마음 아파했습니다. 언니, 언니가 힘든 시간 보내고 있는데 결혼하는 거 미안해. 언니랑 지훈이랑 내가 잘 챙길 테니까 혼자 됐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의기소침해 하지도 마. 언니가 절대 그럴 필요 없는 거 알지? 그 인간들 아마 그 동네에서 얼굴 못 들고 다닐 거야. 알만한 사람들한테는 다 소문났을걸? 네가 결혼했는데 왜 미안하니?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 가는 거 보니까 언니가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 언니 걱정은 하지도 마. 이혼 안 하고 지훈 아빠랑 같이 살았으면 지금 너 이렇게 웃으면서 축하 못 해줬을 수도 있어. 그건 네가 더 잘 알지? 그 인간이 우리 가족들하고 나 이간질 시키고 못 보게 할 수도 있었잖아. 내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게만 살아. 너는 언니처럼 이혼하지 말고. 언니, 요즘 세상에 이혼 같은 거 흠도 아니야. 나도 살다가 아니다 싶으면 이혼할 수도 있는 거지. 어쨌든 언니가 지금은 편해 보여서 다행이다. 동생이 저를 이혼을 도와줬다는 말이 이 경우 적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이혼하면서 동생과 제부의 도움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덕분에 지금처럼 이혼하고 나서도 아이와 사는데 큰 걱정이 없기도 하고요. 다른 부부들이 그렇듯 저 역시 결혼할 때는 남편과 이혼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혼하는 게 염두에 두고 결혼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특히 저는 남편이 저를 쫓아다니고 결혼하자고 졸랐기 때문에 더 그랬습니다. 왜 남자가 여자를 더 좋아해야 결혼 생활이 편하다고 흔히 하는 말이 있죠? 하지만 제가 살아보니까 그 말도 정답은 아닙니다. 결혼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슨 요물이라도 되는지, 왜 남자들은 결혼하면 태도가 변하는 걸까요? 결혼 전에는 우리 친정엄마에게도 잘하겠다고 하고 동생에게도 오빠 노릇을 하겠다던 사람이 막상 결혼하고 나서는 본인 식구들만 챙기고 친정에서 뭐 빼먹을 게 없는지만 고민하는 거 보고 날이 갈수록 실망만 더 커졌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본인이 저로 하여금 이혼을 마음먹게 하는 사고를 치더라고요. 결혼하기 전 상황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제가 전 남편에게 아쉬울 게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결혼 전부터 이곳 성남에서 엄마가 하시던 뜨개 공방을 이어받아 같이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오프라인 매장에서 클래스도 하고 판매도 하기 때문에 직원도 쓸 정도로 잘 되는 편이에요. 워낙 엄마가 오래 운영하셨고 제가 20대부터 같이 운영하면서 시대에 맞게 온라인도 겸하면서 워낙 매출이 많이 올랐습니다. 고등학교 때 아빠가 갑작스레 돌아가시고 소규모로 시작한 엄마 사업이지만 솜씨 있는 엄마 덕에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자란 편이에요. 제 여동생도 마찬가지고요. 남편은 성격이 꽤나 남자답고 마초 기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말수가 적고 조용한 편이고요. 연애도 본인이 주도했고 저를 많이 좋아한다고 결혼 밀어붙였고요.
그 사람과 저는 한 동네에서 결혼 전부터 얼굴만 알던 사람입니다. 동네 중매쟁이 아줌마가 남편과 저를 소개했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결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시댁 역시 같은 동네이고 친정집과 멀지 않은 거리이긴 합니다. 남편은 연애 1년이 채 안 되었을 때부터 강하게 결혼을 졸랐고 친정집에 찾아와 결혼 허락을 해달라고 엄마를 설득하던 사람입니다. 장모님, 저 딱 보면 모르시겠어요? 제가 세영이 고생시킬 놈으로 보이시냐고요. 저 이래봬도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세영이도 능력 있는 거 알아요. 그래서 제가 장모님 귀한 큰딸을 공주처럼 모시고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집에 남자가 없으니까 너무들 겁이 많으세요. 제가 장가와서 든든하게 있을 테니까 장모님은 앞으로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결혼 허락만 해주세요. 제가 진짜 잘하겠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 자네는 결혼을 뭐 이렇게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이 급하게 하려고 하나? 이렇게 밀어붙인다고 될 일이 아니야. 양가 어른들도 만나봐야 하고 자네 집안 어른들도 우리 세영이를 봐야 하는 거 아닌가? 엄마는 남편이 남자답긴 하지만 성격이 다소 불같기도 하고 시댁 경제 사정이 우리처럼 여유롭지 않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만나는 사람이라 반대는 안 하셨어요. 오히려 엄마보다 동생이 예비 형부를 너무 싫어했습니다. 동생은 남편이 허세가 있다며 처음 봤을 때부터 싫다고 대놓고 말했어요. 언니, 예비 형부 말이야. 온유는 대체 어디가 좋은 거야? 같은 동네 사람인 것도 솔직히 마음에 안 들고 언니한테 하는 거 보면 진실한 모습이 없어 보여. 동네에서 작은 사업하면서 무슨 대단한 사업한다고 저러는 거 나 솔직히 마음에 안 들고 언니가 너무 아까워. 좀 시간을 두고 만나보다가 결혼해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남자가 다 거기서 거기지. 언니가 남자를 안 만나본 것도 아닌데 뭐. 저만큼 나 좋다고 하는 사람은 없었어. 엄마나 우리 가족한테는 잘할 사람이야. 네가 언니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지. 누가 누굴 아깝다고 하겠어? 솔직히 언니가 당연히 아까운 거 아니야? 언니, 내가 사람 많이 상대하는 직업이라 사람 보는 눈 좀 있는 거 알지? 그냥 언니가 마음고생할 일이 보여서 그래. 그때는 동생이 언니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라고 웃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제법 남편을 진지하게 싫어했어요. 대놓고 결혼하지 말라고 하고 집에 온 남편에게 싫은 소리도 하곤 했어요. 그렇다 보니 남편과 제 동생은 결혼하고 나서도 살짝 관계가 껄끄러웠습니다. 남편도 처제를 불편해했고 동생은 남편을 싫어했으니까요. 친정엄마는 은근히 집안 차이가 많이 난다며 걱정을 하셨는데요. 남편이 친정으로 몇 번을 찾아와서 어찌나 자신만만하게 말을 잘했는지 엄마도 결국 딸이 결혼하겠다니까 어쩔 수 없이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래, 내가 사위 욕심 내봤자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을 보겠니. 제일 중요한 거 너 좋다는 사람 아니겠어? 내가 듣기로는 그 집안도 고생 많이 하고 지금 와서 자리 잡은 거라더라. 네 신랑 어려서부터 고생하면서 자랐으니 생활력은 좋겠지. 남자다운 것도 마음에 들고 네가 좋다니까 결혼은 허락해야지 어쩌겠니. 그쪽 집안에서 뭐 얼마나 보태줄 수 있겠니? 박서방한테는 말하지 말고 내가 집 사는 돈을 조금 보태줄 테니까 아파트 한번 찾아봐. 저를 위해서 시집갈 때 보탰으라며 돈을 아낌없이 내주시는 엄마에게 얼마나 감사하고도 죄송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마뜩찮아하는 동생에게 잘 살 거라는 약속을 하고 제가 모은 돈과 엄마가 보태주신 돈 그리고 남편이 모은 돈으로 20평대 아파트를 대출 조금 끼고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시댁에서 보태지 못하는 거 미안해할까봐 말하지 않고 전부 제가 모은 돈이라고 말했어요. 굳이 따지자면 제가 60% 보태고 나머지는 남편이 보탰습니다. 결혼 비용은 반반으로 했고 집 담보대출은 제 명의로 실행해서 같이 내는 생활비로 충당했어요. 굳이 말하면 반반 결혼이라 할 수 없지만 저는 결혼하면서 네 돈 내 돈 따지지는 않았어요. 결혼해서 잘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이 자전거포 운영하면서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월급쟁이보다는 많이 벌었고 저 버는 것까지 하면 금세 빚도 갚고 돈도 모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좋은 날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결혼 전 금전적으로 명확하게 통장까지 까보지 않은 게 저의 실수였달까요? 우리 부부는 결혼 초반 아이가 생기기 전까지는 버는 돈은 각자 관리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정확히 얼마를 버는지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남편이 늘 이번 달에 얼마가 남았고 지출이 얼마여서 생활비를 이거밖에 못 준다고 하면 군말 없이 제가 충당했습니다. 그렇다고 매달 생활비를 빼먹은 적은 없어요. 자영업자 고충을 잘 알기에 남편이 매출이 안 나오는 달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저는 꾸준히 월 수입이 있는 편이라 경제적으로 힘들지는 않았지만 이상하게 남편과 결혼하고 나서 지출하는 규모도 커지고 돈이 모이지를 않았습니다. 분명 제가 남편보다 더 버는 것 같은데 돈이 자꾸 새는 것 같고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이 낳고 나서 잠시 일을 쉬고 온라인 매출 관리만 하겠다고 하자 남편이 돈 관리를 자기가 하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여보, 당신도 이 일 당분간 쉴 거면 앞으로는 내가 돈 관리를 해보면 안 될까? 그렇잖아. 돈을 많이 버는 쪽이 관리를 하는 게 맞아. 그럼 공과금이며 우리 적금이며 대출 이자며 당신이 전부 알아서 할 수 있어? 남자들이 잘 못하니까 여자가 돈 관리하는 건데 당신 할 수 있겠어? 지금처럼 각자 내고 돈도 모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내가 해보다가 영 시원찮은 것 같으면 당신한테 다시 넘기면 되는 거지. 뭐가 걱정이야? 나 다음 달부터는 옆상가도 한 칸 더 임대하기로 했어. 돈 들어갈 일도 많은데 이참에 내가 규모 있게 잘 운영해 볼게. 내가 돈 열심히 모아서 수시로 얼마인지 당신한테 확인시켜주면 되는 거잖아. 나 경제관념 하나는 명확한 사람이야. 어릴 때 우리 집이 좀 가난했거든? 당신은 모르겠지만 내가 돈에 대한 집착도 좀 있어. 절대 허튼 곳에 돈 쓸 일 없으니까 한 번만 믿고 맡겨줘. 좋아. 대신 나한테 한 약속 꼭 지켜야 해. 부부 사이에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 알지? 특히 돈 문제는 서로 말 안 하고 속이는 일 없기다. 걱정 마. 내가 매달 당신한테 우리 생활비 쓰고 나가는 거 다 보여주고 저축액도 확인시켜 줄 테니까. 제가 도맡아 하던 돈 관리를 한다는 남편이 믿었지 않았지만 한 번쯤은 믿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한 저는 남편 말대로 경제권을 넘겼습니다. 그게 나중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말입니다. 남편의 말대로라면 어릴 적 힘들게 산 경험 때문에 경제관념이 명확하고 돈도 더 아낄 줄 알아야 하는 거겠죠. 그런데 정확히 남편이 경제권을 가져간 이후부터 자꾸 실망을 하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살았으면 왠지 더 아껴 쓰면서 살 것 같잖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남편도 남편이지만 특히 시어머니를 보면서 그게 전혀 아니란 걸 알게 됐죠. 시어머니는 남편과 시동생에게 용돈을 받아 쓰면서도 늘 씀씀이가 컸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는 자전거포는 남편 본인 상가도 아니고 월세예요. 물론 동네 하나뿐인 자전거포라 주말에는 손님이 꽤나 많긴 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버는 수익만 가지고 넉넉하게 쓰고 살 정도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시어머니는 아들 둘에게 받는 월 생활비를 조금도 저축하는 거 없이 풍덩풍덩 쓰시는 듯 했습니다. 일찍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그나마 한 칸 남겨놓고 가신 24평 아파트가 재산 전부였죠. 그나마 그거 하나라도 있는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잘 몰랐다가 어머니가 이 집안에서 제일 경제관념을 말아먹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본 건 아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어머니는 습관적으로 뭔가를 계속 사고 소비를 하는 분이었어요. 차라리 값어치 있는 옷이나 소장품을 한 번씩 사는 건 뭐라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니는 습관적으로 시장표 옷을 하루 걸러 하루 사고 먹지도 않은 채소와 식료품을 냉장고에 우겨 넣어 놓고 나중에 보면 고스란히 버리시곤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도 안 다니시는 분이
미용실을 자주 가면서 매번 드라이도 돈 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미용실 가는 돈이 아까워서 상하반기에 한 번씩만 가는데 일주일에 3번은 드라이만 하고 몇만 원씩 내고 온다는 말 듣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제 주변에는 엄마는 물론 친구들도 그런 식으로 돈을 쓰는 사람은 없었어요. 친구를 만나러 가도 풀 메이크업에 치장을 한 후 머리를 드라이하는 분이세요. 그러니 본인한테 들어가는 돈이 무시하지는 못할 액수였습니다. 오랜만에 시댁에 가보면 홈쇼핑에서 산 것 같은 박스나 물건들을 뜯지도 않은 채 막 널려 있어요. 처음에는 모른 척 하다가 대체 이런 물건은 왜 자꾸 사시나 싶어 슬쩍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도대체 언제 사신 거예요? 홈쇼핑에서 사면 다 쓰지도 못하는 거 다량으로 소비하게 되니까 다음부터는 필요한 것만 소량으로 사세요. 집에 뜯지 않은 상자가 너무 많네요. 아이, 그거 놔두면 다 쓰게 되어 있어. 내가 큰애한테 전화해서 주문 좀 해달라고 했지. 내가 어디 쓸데없이 사겠니? 필요하니까 사는 거지. 그럼 저 좀 나눠주시던가요. 제가 좀 가져갈까요? 정 필요하신 거 있으면 앞으로는 저랑 나눠 사시면 되겠네요. 주문 스마트폰으로 하는 거 어렵지 않으시고요. 나눠 쓰기는 혼자 써도 금방 쓴다. 넣어줄 건 없어. 주문하는 게 어렵긴 하다만 아들이 있어서 걱정 없어. 네 신랑한테 말하면 금방 주문해 주더라. 쌀 때 한 번에 사서 쟁여놓고 쓰는 게 홈쇼핑 매력 아니겠니? 알고 보니 홈쇼핑 보다가 혹하는 물건이 있으면 꼭 남편에게 전화를 하셔서 사달라고 하셨더군요. 요즘 유행하는 거, 핫한 음식 같은 건 어찌나 잘 아시는지 저도 못 먹어본 걸 찾아다니면서 잘 먹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런 씀씀이는 제가 가끔 보는 거니 상관없지만 같이 마트에라도 가면 카트에 생각 없이 가격도 보지 않고 막 쓸어 담으시는 통에 제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물가가 좀 비싼가요? 3인 가족 먹거리도 일주일에 한 번 장 보면 20만 원 훌쩍인데 시어머니랑 장 보면 제가 계산해야 하잖아요. 한 번엔 30만 원이 넘게 나오는데 그때마다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남편이 돈 관리를 한다고 했으니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카드값도 매달 장난이 아니었을 거라 짐작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저에게 경제권을 달라고 했을 때의 약속을 잘 지키지 않았어요. 처음 몇 달은 어디에 적금을 넣고 있고 돈을 이만큼 썼다는 걸 잘 확인시켜줬지만 점차 제가 말하지 않으면 먼저 보여주지 않을 만큼 흐지부지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돈을 가진 자가 목소리도 더 큰 법인 거 아시죠? 남편은 점차 본인이 돈을 틀어쥐고 저를 좌지우지하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본인이나 시어머니가 쓰는 돈은 물 쓰듯이 아까운 줄 모르고 쓰면서 저와 아이가 쓰는 생활비를 아까워하기도 했어요. 어이없게도 본인 엄마가 불쌍하다는 말을 시시때때로 하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효도를 다 하고 산 게 우리 남편입니다. 우리 엄마 진짜 불쌍한 분이야. 아버지 돌아가시고 힘들게 돈 버셔서 우리 뒷바라지만 하셨거든. 나 사업자금 대주시느라 노후자금도 다 쓰시고. 그러니까 내가 엄마 용돈을 꼬박꼬박 드리는 거야. 당신은 내가 우리 엄마한테 잘해드린다고 해서 절대 불만 가지면 안 된다. 나는 불만 없어. 내가 그렇게 속 좁은 며느리인 것 같아? 어쨌든 당신이 감당할 수 있으니까 어머니 용돈도 드리고 내 생활비도 주는 거잖아. 당신이 알아서 하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알아서 해. 그나저나 내가 조금만 더 능력이 있었으면 우리 어머니 좋은 집에 살게 해드리고 차도 한 대 뽑아드릴 텐데. 이놈의 사업은 매달 들어가는 돈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아무튼 당신이 이해해준다니 고맙네. 남편은 엄마를 모시고 한 번도 해외여행을 못 가봤다며 상하반기로 일본이나 태국도 모시고 다녀오라더라고요. 저에게 같이 가자고 하는 거 빈말인 줄 알긴 했습니다만 저는 어머니 모시고 여행 갈 자신은 없어서 남편에게 늘 양보했습니다. 어쨌든 남편이 매달 돈을 펑펑 쓰는 거 보고 저는 본능적으로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통장 보여달라고 하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보여주지 않으려 했고 카드 내역을 보자고 하면 한숨을 쉬며 자기는 못 믿냐며 적반하장으로 화를 냈어요. 저는 남편 태도가 영 석연찮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가 저의 분노를 일으킨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황당하게도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려고 마음먹은 사건은 친정동생이 결혼할 사람을 소개한 일이 계기가 되었어요. 제가 결혼해서 4년째 되는 해, 딱 30이 된 동생이 친정동생이 무려 7년을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겠다며 선언했는데요. 정식으로 친정에 인사를 오겠다는 소식에 우리 부부와 아이도 친정에 갔어요. 하나뿐인 동생이 만나는 사람은 저도 몇 번 봐서 서로 얼굴은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 결혼할 때도 왔었고요. 그런데 시간이 이리 훌쩍 흘러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까 참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동생의 예비 남편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수수하고 평범한 사람입니다. 남편보다 작은 키에 공부만 한 새님처럼 보였어요. 남편은 동생 예비 신랑을 보고 군기를 잡고 싶었는지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은근 윗사람 행세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결혼할 때처럼 친정엄마가 도움을 주는지도 많이 궁금해하는 듯 했습니다. 우리 처제랑 오래 만났다며. 처제는 우리 집사람보다 모아놓은 돈이 없어서 걱정이라는데 어찌 결혼 준비는 잘하고 있는 건가? 혹시 얼마 가지고 결혼할 건지 물어봐도 되나? 그래도 내가 먼저 결혼할 선배로서 조언해줄 게 있을까 해서 그래. 남편 말에 예비 제부가 대답하기 전에 동생이 제 남편에게 못마땅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형부가 보태줄 것도 아니면서 뭘 그런 걸 물어요?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죠. 저는 없으면 없는 대로 맞춰서 결혼할 거예요. 결혼하면서 엄마 노후자금 끌었을 생각은 추호도 없거든요. 이 사람도 저랑 같은 생각이고요. 그래? 뭐 그렇다면 할 말이 없지. 근데 처제는 남자가 결혼 비용을 더 많이 써야 한다고 생각해? 듣자 하니까 처제 예비 신랑은 돈을 많이 못 모으는 것 같더구먼. 직업도 셀러리맨이면 뭐 큰 돈을 모을 수나 있겠냐고. 만약에 처제는 예비 남편이 모아놓은 돈도 없고 능력 없어서 처제가 결혼 비용 다 대야 된다고 한다면 결혼할 거야? 뭐 그렇게 능력 없는 사람이라면 저도 결혼까지는 할 생각 없죠. 근데 형부, 제 예비 신랑이 그 정도는 아니니까 쓸데없는 걱정은 마시고요. 그럼 처제는 신랑이 돈 없다고 하면 결혼 때려칠 수도 있는 거네? 하긴 돈 없이 시작하면 서로가 힘들지. 그러지 말고 장모님이 도와준다고 하면 도움을 좀 받지 그래. 싫어요, 형부. 엄마 도움은 안 받을 거예요. 대신 형부가 보태준다면 받을게요. 형부는 돈도 잘 벌고 능력 좋다면서요. 그럼 형부가 저 결혼 선물로 큰돈 좀 보태주면 되겠다. 그렇죠? 어쩐지 동생과 남편과의 대화가 날이 서는 느낌이라 저는 대화를 말렸습니다. 당신 처음 인사 온 사람 앞에 놓고 뭐 그런 대화를 해. 둘 다 그만두래. 저는 동생 예비 남편이 곤란해하는 표정을 보고 괜히 미안해졌습니다. 남편과 동생은 워낙 결혼 전부터 껄끄러웠지만 그날은 유독 둘이 왜 그랬는지 모를 일입니다. 어쨌든 동생은 결혼하면서 엄마 도움을 받지 않고 둘이 알아서 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딸 결혼시키는 엄마 입장에서는 그게 어디 쉽나요? 여유가 되면 당연히 두 사람 살림 보태주고 싶은 게 당연한 거죠. 하지만 동생은 결혼할 때까지 엄마 등골 빼먹고 싶지 않다며 월세방에서 시작해도 둘의 힘으로 하겠다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사실 공기업 다니는 동생이나 동생 예비 신랑은 돈 걱정은 안 해도 될 만큼 앞날이 창창했습니다만 엄마는 혼수라도 넉넉히 마련해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동생 예비 남편이 인사하고 나서 엄마가 동생 없을 때 우리 부부에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수희가 내가 보태주는 돈을 안 받겠다니까 어쩌겠니? 억지로 돈을 쥐어줄 수도 없고. 그래서 말인데 내가 우리 수희 혼수할 돈을 니들한테 줄 테니까 그 돈으로 네 동생 결혼 준비하는 거 짬짬이 도와주면 어떨까 해. 내가 주는 건 안 받아도 니들 부부가 도와주는 건 받겠다고 하잖니. 기회 봐서 니들이 동생 혼수 마련하는 비용도 대주고 나는 모른 척 하마. 얼마 정도 보태줄 생각인데 엄마? 글쎄다. 예비 신랑 집에서 전세를 얻어준다고 하니까 따로 한 5천만 원은 보태주고 싶은데. 그러자 남편이 옆에서 저의 대답을 가로채더라고요. 장모님, 좋은 생각이시네요. 일단 그 돈을 저한테 주시죠. 제가 돈 관리하니까 제 통장에 넣어놓고 처제 결혼 준비하는 동안 비용 대주면 되겠네요.
박서방이 그렇게 해줄 텐가? 자네가 주는 거라고 하고 우리 막내 결혼 준비 좀 도와준다면 내가 너무 고맙겠네. 엄마, 이 사람 말대로 일단 돈 주면 우리가 잘 상의해서 결혼 준비 도울게요. 그럼 엄마도 안심이죠? 엄마는 우리 부부를 믿고 동생 결혼 준비를 도우라며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단숨에 남편 계좌로 보내셨습니다. 남편이 보여줘서 저도 확인했고요. 남편은 동생에게 들어갈 돈임에도 엄마에게 돈을 받은 날 굉장히 들떠 보였습니다. 여보, 당신 이건 절대 다른 돈이랑 섞어 쓰면 안 되는 거 알지? 자신 없으면 그냥 나한테 붙이는 게 어때? 저는 솔직히 말해 남편이 불안하고 못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완강하게 제안을 거절했어요. 본인이 이참에 처제와 친해질 겸 신경을 쓰고 싶다나요? 그러기에 저도 남편을 믿어보기로 한 겁니다. 동생은 상견례 전까지 속전속결로 결혼 준비를 했어요. 남편은 때때로 동생 결혼 준비가 잘 되어가는지 저에게 묻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이 내 동생이랑 친해지고 싶다고 엄마가 준 돈 갖고 있는 거잖아. 나 통해서 묻지 말고 동생한테 직접 결혼 준비 어찌 되어가는지 물어봐. 안 그래도 엊그제 전화통화 한 번 했지. 근데 8개월이나 뒤로 결혼 날짜를 여유롭게 잡아서 그런가 자꾸 싸운다지 뭐야. 결혼 비용 대준다고 해도 아직 확답을 안 해주네. 뭐 처제도 생각이 있겠지. 설마 이러다가 처제 결혼 안 한다고 선언하지는 않을까? 그럼 여러 가지로 곤란한데. 저는 저대로 한동안 바빠 그 돈은 받아놓기만 하고 신경을 쓰지는 못했습니다. 얼마 뒤 엉뚱한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요. 얼마 후 저는 시댁에 갔다가 황당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글쎄, 시어머니가 차를 샀다는 겁니다. 운전도 미숙한 60대 중반의 노인네가 말입니다. 싼 차도 아니고 5천만 원이 넘는 그 당시 인기 많은 SUV를요. 설마 했지만 한두 푼도 아니고 값나가는 신차인데 남편이 저지른 건 아니겠지 애써 믿었습니다. 하지만 불길한 예감은 왜 늘 맞아떨어지는지 모를 일입니다. 차 샀다는 어머니 자랑을 듣고 온 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어머니 차 말이야. 설마 당신이 할부로 사드린 건 아니지? 도련님이랑 당신이랑 돈 같이 보탠 거야? 어머니가 저런 차를 할부로 살 신용이 있으신 것도 아니고 대체 무슨 돈으로 산 건지 물어도 돼? 그런데 남편이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아, 우리 엄마 차? 그게 내가 현찰로 사드린 건데. 차 할부를 매달 내려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 차는 여윳돈으로 무조건 대출 없이 한 방에 사는 거야. 여보, 아무리 그래도 큰 돈 쓰는 건 나랑 상의했었어야지. 당신한테 그런 큰 여윳돈이 어딨다고. 설마 우리 적금 깬 건 아니지? 걱정 마. 우리 적금은 멀쩡해. 우리 어머니 차 실은 장모님이 주신 5천만 원으로 산 거야. 오늘 말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말할 줄은 몰랐다. 처제 보니까 왠지 그 남자놈이랑 결혼을 안 할 것 같더라. 얼마 전에 싸우기도 했다잖아. 능력 없는 남자 싫다고 한 거 보면 필시 파혼할 것 같아서 내가 그냥 찾아서 좀 썼어. 남편은 친정엄마가 동생 보태주라고 주신 돈을 날름 자기 엄마 차 사는 비용으로 써버린 겁니다. 그냥 썼다고 하면 될 것을 뭐 그리 정성 들여 변명을 하는지.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꼭지가 돌아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당신 미친 거야? 그 돈이 어떤 돈인데 허락도 없이 당신 어머니 차를 사들여? 지금 이게 사실인 거 맞아? 당신 정말 우리 엄마가 준 돈 쓴 거냐고. 만약 정말이면 당신 진짜 나랑 갈라서 각오해라. 저는 남편이 엄마가 동생 결혼 자금으로 준 돈을 썼다는 말을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정말 설마 하며 으름장을 놨어요. 하지만 남편은 너무나 태연하게 당연히 본인이 쓸 수 있는 돈이라는 듯 말했습니다. 그게 저를 너무나 화나게 했어요. 당신 그 돈을 장모님이 왜 우리한테 맡겼다고 생각해? 어떻게 쓰든 우리가 알아서 하라는 거잖아. 나중에 처저 결혼할 때는 내가 돈을 쓰면 되는 거야.
그 돈 미리 당겨서 우리 어머니 차 좀 사줬기로 써니 뭐 어때서 그래? 대체 그게 무슨 괴상한 논리야? 당신 어머니 차 사주려거든. 당신이나 도련님이 사줄 일이지 왜 우리 엄마가 동생 혼수 마련해주라고 주신 돈으로 사는 건데. 개소리 작작하고 당장 그 돈 내 앞에 도로 갖다 놔. 이럴 줄 알았으면 나 당신 통장으로 돈 받으라고 안 했을 거야. 당신을 믿어서 그렇게 한 건데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쳐? 아이 몰라. 지금은 달래도 못 줘. 한두 푼도 아니고 어디서 당장 가져오라는 거야. 내가 그 돈 띵겨 먹는데? 우리 엄마 평생 차 없이 다닌 게 안 돼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효도 좀 한 거야. 당신도 덕 쌓는 거라고. 장모님이 주신 돈에 네 돈 내 돈이 어딨냐? 내가 처제 결혼 비용 안 주겠다고 했어? 줄 거니까 걱정 말어. 내 동생이 이거라면 가만히 있을까? 엄마 도움 안 받겠다는 게 안쓰러워서 챙겨주라고 우리한테 주신 돈을 날름 당신 엄마 차를 사? 아, 그만해. 그 돈에는 나도 지분이 있는 거야. 왜냐? 당신이랑 나 결혼할 때 기억 안 나? 우리도 장모한테 돈 한 푼 받은 거 없잖아. 내가 많이 보태지 않았으니 할 말은 없지만 어쨌든 처제는 5천만 원이나 도와주시는 거잖아. 우리는 도와주시지 않았으니 우리도 어머니 말하면 장모가 주신 돈만큼 달라고 할 수 있다 이거야. 뭐? 아이고 이 인간아. 말이나 못하면 믿지라도 않지. 그딴 개논리 갖다 집어치워. 그 돈 당장 다음 주까지 가져와. 안 그러면 당신이랑 나 부부 사이도 끝인 줄 알아. 저는 뻔뻔한 남편을 두고 집을 나와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엄마가 주신 돈에 집은 운운하는 거 보고 요즘 말로 정뚝떨이었습니다. 이 인간을 믿고 내 인생을 어찌 맡기나 싶어 절망스럽고 괴로웠어요. 그냥 넘길 수만은 없는 일이라 욕먹을 각오하고 일단 동생에게 먼저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원망을 들을 줄만 알았는데 동생은 저랑은 그릇이 다르더라고요. 놀랍지도 않다는 얼굴로 이러더군요. 엄마도 참. 내가 엄마 도움 안 받겠다고 했는데 왜 굳이 그 돈을 형부한테 줬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것도 아니고 엄마나 언니는 그렇게 형부를 몰라? 아휴, 언니. 내가 그 돈 받아내줘? 나도 다음 주까지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긴 했는데 시집에 가 있는 차를 가져올 수도 없고 그 큰 돈을 그 인간이 어디서 마련하겠니? 일단 도로 차를 팔라고 해야지 뭐. 어머니가 과연 들어줄지는 모르겠다. 나 정말 미치겠다, 수희야. 이 인간 계속 돈 때문에 나 속 썩이는데 계속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아. 나 그 인간하고 이혼할까 봐. 어쩜 좋니? 내가 너한테 너무 미안해서 할 말이 없다. 언니만 마음 먹으면 이혼 그까짓 거 내가 도와주고 엄마 돈도 고스란히 받아낼 수 있어. 형부는 딱 이번 일로 우리 집 식구들 눈 밖으로 벗어난 거지. 본인은 알까 몰라? 본인 복을 지가 찾다는 걸. 언니, 걱정하지 마. 잘 나가는 동생이랑 재분하다서 뭐해? 이럴 때 써먹어야지. 그러더니만 동생은 자기 예비 신랑에게 전화를 걸더군요. 언니, 아무 걱정 마. 내일 저녁에 언니 집에서 만나기로 했으니까 언니는 형부랑 쪽내겠다는 마음만 굳게 먹어. 나는 이혼 생각한 지 꽤 됐어. 이번 일로 완전히 확신이 생긴 거고. 근데 내일 제보가 와서 뭘 할 건데 본인 일도 바쁠 텐데 나는 내일로 니들한테 부담 주기 싫단 말이야. 부담이라니. 이런 게 변호사가 할 일이지. 언니는 아무 걱정 말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해. 언니 이혼 소송도 걱정 마라. 우리 그이한테 맡기면 되겠네. 사실 동생 예비 신랑은 로스쿨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갓 합격해 로펌에 들어간 변호사입니다. 로펌에서 월급을 받고 있으니 월급쟁이는 맞죠. 하지만 남편은 처제 예비 신랑이 변호사라는 건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오기 전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남편 짐을 미리 싸놓았습니다. 동생 예비 신랑은 무슨 서류 보따리를 들고 먼저 우리 집에 도착했어요. 곧이어 남편이 퇴근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들어온 집에 동생과 동생 예비 신랑을 보고는 아주 놀란 기색이었습니다. 아무리 뻔뻔해도 동생 혼수를 홀라당 쓴 사람이니 양심이 쥐똥만큼이라도 있다면 아주 조금은 찔렸겠죠. 다들 여긴 어쩐 일이야? 나한테 말이라도 미리 해주지. 당신 처제 부른 거야?
그래, 내가 불렀어. 내가 말했지? 내 동생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이리 앉아서 이거 읽어봐 줄래? 남편은 탁자로 와 앉더니 제가 내민 서류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점점 얼굴이 일그러졌죠. 뭐? 당신 지금 나랑 장난해? 나를 고소한다고? 야, 가족 간 돈거래가 무슨 사기냐? 당신은 친족 상도례 몰라? 가족 간에는 절대란 횡령 같은 것도 처벌 안 하는 게 친족 상도례야. 근데 내가 돈을 안 준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못 준다는 건데 나를 고소를 해? 이건 법원 가기도 전에 기각이야, 기각. 그때 남편의 큰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던 동생의 예비 남편이 나섰습니다. 친족 상도례는 어디서 들으셨는지 몰라도 친족 상도례는 부모 자식 같은 친족 간에만 적용되는 겁니다. 사위는 엄연히 장모님 자식이 아니죠. 그리고 피해자인 가족이 고소하면 당연히 처벌할 수 있고요. 어쨌든 이 사건은 처형이 정식으로 고소하겠다고 한 사건인 만큼 아마 형사처벌은 받으시게 될 겁니다. 그러자 남편 놈은 노발대발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넌 뭐야? 네가 뭔데 아직 결혼도 안 한 주제에 가족이를 끼어들어? 네가 뭐라도 돼? 왜 네가 여기 와서 그딴 말을 짓거리는 거야? 아, 내가 니들한테 갈 돈을 썼다니까 열받아서 왔냐? 그러자 동생 예비 남편은 길길이 뛰는 남편놈에게 가슴팍에 명함을 꺼내 전달했습니다. 건네받은 명함을 들여다보는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뭐, 형제로 본 변호사? 자네가 변호사였어? 월급쟁이라더니 변호사였다고? 참, 제가 실례를 했네요. 지난번에 제가 회사를 다닌다고만 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아마 모르셨을 겁니다. 저 강남 형제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입니다. 이런 사건이 때때로 있는 일이라 저는 놀랍지도 않네요. 처형이 이혼 소송도 같이 의뢰하셨는데 아마 같이 진행하게 될 겁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저도 쉽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위절에도 꽤나 준비하셔야겠네요. 어머님 차는 당장 파셔서 돈 마련해 놓으시고요. 남편은 사색이 되어서 쩔쩔매더라고요. 아니, 내가 지금 당장 못 주겠다는 거지. 안 주겠다는 게 아닌데 고소라니. 내가 일단 실수한 거 인정할게. 당장 차도 팔아볼 테니까 일단 진행하는 거 멈춰주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사정할게. 여보, 제발. 내가 무조건 잘못했어. 돈 마련해서 돌려줄 테니까 고소는 하지 말아줘. 어? 남편은 저와 동생 부부에게 사정하며 빌었습니다. 동생 예비 신랑이 변호사라는 걸 안 순간 완전히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차게 식어버렸죠. 돈은 돈이고 이혼은 이혼이야. 미안하지만 나는 혼자 애 데리고 살 각오하고 있어. 나야말로 당신 믿은 만큼 배신감이 크다는 것만 알아도. 긴 말 안 해. 당신 어머니 사들인 차 당장 팔아서 돈 마련해놔. 남편은 그날 번갈아가며 저에게 빌고 동생에게 빌고 제부에게도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혼을 마음먹은 상태였고 남편이 약한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마음이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미리 싸놓은 남편 짐을 현관 앞에 내놓으며 남편들어 집에서 나가달라 했습니다. 이혼하면 집 처분하고 정확히 보탠 만큼 찾아가기로 했어요. 물론 제가 받을 위자료는 집값에서 미리 제할 거라 했습니다. 그날은 이혼을 실행에 옮긴 날이자 결혼 생활 중 최고로 통쾌한 날이었습니다. 남편 놈은 안 나가겠다고 버텼지만 어쩌겠어요. 결국 저와 제 동생 부부 등살에 자기 본가로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본인도 체념한 건지 더 이상 연락은 오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혼 소송을 했고 정확하게 우리 재산을 분할했습니다. 제가 보탠 건 그대로 가져왔어요. 안타깝게도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아서 남편은 본인이 보탠 돈은 고스란히 저에게 위자료로 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판결이 났습니다. 아이는 제가 키우기로 했고 양육비로 매달 100만 원씩 받기로 했어요.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이나 가족이 반대하는 결혼은 하지 않는 게 낫다고 하잖아요. 부모는 당연하지만 아무리 동생이라 해도 똑똑한 사람들 눈에는 제가 보지 못하는 무언가가 보이는 것 같아요.
동생은 결혼 전부터 말투나 대화 내용에서 전 남편이 욕심과 허영이 많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결국 이혼하게 된 것도 어찌 보면 남편 놈의 과한 욕심이 터져서 이혼을 하게 된 거였고요. 이렇게 사연을 정리하다 보니 제가 참 못났던 것 같기도 하네요. 물론 인성이 저리 거지 같은 남편 만난 걸 온전히 제 잘못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혼 전에는 저에게 잘 보이려고 정상적으로 행동하려고 노력해서인지 전 남편의 음흉한 모습들을 많이 보지는 못했거든요. 저에게는 그런 걸 알아보는 지혜로움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긴 하지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상대방을 속이는 사람을 조심하라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이혼이 진짜 신의 한 수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남은 인생을 구했으니 저는 당분간은 아이와 재밌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만약 제 사연을 듣고 있는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혹시 지금 부부관계를 놓아야 할 순간인 걸 알면서도 무서워서 정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다면 저처럼 과감하게 행동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든 사라지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제 사연을 말씀드려 보았는데 어떠셨나 모르겠어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저에게 따뜻한 응원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길 바라며 이만 사연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